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두 가지 재료가 아주 강력하게 충돌을 하는 모습인데요. 자, 악재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 홍콩 보안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이 문제가 불거져 나왔습니다. 이번 전인대에서 중국이 홍콩 보안법에 대한 제정을 논의하니까 이제는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 이렇게 나왔죠. 이 부분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을 더 고조시킬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지난 연초, 작년 연말 홍콩 시위가 한참일 때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됐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볼게요. 홍콩 보안법 어떤 건지 알아볼 거고요. 또 이 악재의 정면으로 반박하는 또 다른 호재가 나옵니다. 뭐냐면 백신에 대한 기대감. 자, 말뿐이었던 모더나에 대한 그 백신 데이터를 활용한 이야기들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빠른다면 일단은 1월이면은 백신의 개발이 끝날 것이다. 백신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제 종식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호재와 악재 서로 어느 것이 더 우세할 것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될 것인가, 기준금리 압박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권가에서도 기준금리에 대한 인하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동결보다는 인하 쪽으로 계속 몰고 가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시장의 유동성이 더 커지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텐데, 자, 과연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최근에 주가가 2000포인트 근처, 2000포인트 장중 돌파 이런 것들 나올 때 주식형 펀드에서 무려 3조 원이나 이탈을 했다라고 합니다. 증시가 올라가는데 왜 주식형 펀드에서 이탈을 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주식형 펀드에서 자금 이탈하는 그 배경, 내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자, 주말장이 약간 어수선하게 마무리가 돼가지고요. 주말 또 맞이할 때, 뭐, 이것도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미국장도 약간은 어수선합니다. 지금은 악재와 호재가 서로 막 둥글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자, 간다고 안 간다고, 그래서 좋다고 안 좋다고, 여기에 대해서 누구라도 딱 정확한 답을 내세우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황에서는요, 이 악재는 악재대로 따로 띄어서 한번 분석을 하고요, 호재는 호재대로 또 따로 띄어서 분석을 하는,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판단은 뭐 어차피 여러분들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계속 전반적으로 어느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생각입니다. 자, 다우지수를 먼저 조금 살펴보면 하락 출발했다가 이제 막판에 끌어올려지는 모습이죠. 나스닥도 하락 출발 이후에 상승세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악재가 먼저 나오고 호재가 뒤늦게 나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또 어떻게 본다면 악재에 대한 해석이 조금 희석이 됐다. 그냥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어떤 쪽이 됐든지 간에 투자 심리가 후반부에 많이 개선이 되었다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는 일단은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뭐 아주 좋다거나 뭐 경사 분위기 뭐 잔치를 벌릴 만큼 네, 그런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쨌건 그래도 나쁘지 않아. 그냥 해볼만해.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을 이렇게 자꾸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그 악재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볼 건데요. 홍콩 보안법입니다. 홍콩 보안법. 홍콩 보안법이 뭐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이제 홍콩의 어떤 인권, 그 다음에 자유주의를 수요하자,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 때문에 홍콩에서 시위가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시위에 대한 그 중국의 사실상은 행정적 제재라고 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 바로 홍콩 국가보안법입니다. 이 홍콩 국가보안법이 이제 왜 문제가 되는데, 예, 중국 정부가 하는 건데 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지금 중국과 홍콩은요, 일국 양제 체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하나의 나라 안에 체제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중국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봐야 되는 반면에 홍콩은 자유민주주의죠. 그래서 하나의 국가 안에 이 두 가지 체제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좀 논란도 많이 있었죠. 자유민주주의인데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다. 사실 이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홍콩이 반납된 배경에 대해서는 대충 아시겠습니다만, 영국이 이제 홍콩을 처음에 그 점령을 자기네들이 해서 발전을 막 시킬 때, 이 홍콩은 사실은 중국 땅이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게 처음에 이제 전쟁을 통해서 이겨가지고, 그 당시가 아편 전쟁이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홍콩을 이제 자기네 걸로 받아들였죠. 자기네 걸로 이제 가져가면서 100년의 계약을 맺습니다. 이 처음에 이제 그 당시에 계약 맺는 사람들은 내가 살아 생전에 100년의 계약이 종료되는 건 못 보겠지라고 생각하고 도장을 찍었겠지만, 사실 100년이란 것은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장을 딱 찍은 그 계약서상의 만료가 되는 시점이 홍콩의 반납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홍콩을 반환을 해버린 거예요, 중국에게. 근데 그 당시가 이제 홍콩이 반환이 될 때 중국으로서는 경제 개발이 막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봐야 되겠나요? 근데 뭐 경기가 이제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긴 했는데, 워낙에 이제 경제 수준이 낮은 상황이라서 홍콩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고심을 한 결과, 홍콩은 중국 그 나라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특별 행정구역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딱 못을 박아버린 거죠. 그래서 그 당시만,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홍콩 사람들은 중국의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중국 본토에 있는 사람들은 홍콩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특별한 어떤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게 안 됐었단 말이죠. 그만큼 일국 양제 체제가 딱 진행이 되면서 홍콩의 경제 상황들을 이제 중국이 흡수하기 시작했고요. 홍콩을 흡수하기 위한 그런 작전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제특구라고 해가지고요, 심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뭐 광동성 등등을 이제 경제 개발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몇 년 전인가요? 지금 심천 지역의 그 GDP가요, 홍콩 GDP를 앞질렀어요. 그래서 이제는 흡수가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이제 중국이 하고 있는 상황이 됐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홍콩 쪽에서는 중국에 귀속되는 것이 싫다,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인권에 대한 그 부분이 빵 터지면서 이제 시위가 작년에 벌어지게 된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은 중국의 빈틈을 발견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깊숙이 쑥 들어가가지고, 야, 홍콩은 자유민주주의니까 우리가 보호할 거야, 이런 식으로 또 나오게 된 거고, 중국은 야, 니네가 뭔데 우리나라 이래 간섭이야,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근데 지금 그 홍콩 시위대의 그런 어떤 인권 탄압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요, 전 세계에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중국이 사실은 궁지에 몰려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계속 갈등 요인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전염병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그런 갈등이 수면 아래로 들어갔었던 부분이었죠. 근데 이번 양회에 통해서, 지금 리커창 총리가 홍콩과 마카오의 국가 안보를 수호할 수 있는 법률 제도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만들어내겠다라고 얘기가 된 거죠. 중국 정부가요, 홍콩 정부에게 국가보안법의 제정을 계속해서 압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야, 니네 좀 만들어, 너희도 계속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홍콩은 이게 하고는 싶지만 시민들이 이런 반대가 너무 심하다. 그래가지고 홍콩 정부가 미적됐다는 부분이죠. 이게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다른 점이에요. 민주주의는 이렇게 우리도 촛불 시위하고 막 그래가지고 뭐 대통령도 끌어내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민주주의는 이게 국민에게 힘이 나오고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건데, 사회주의는 그게 아니거든요. 공산당이 최고거든요. 그래서 야, 우리가 하겠다는데 너희들 인민이 무슨? 네, 바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지금 중국하고 그 홍콩하고의 그 정치적 대립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어쨌든 홍콩은 중국에 귀속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딱 그걸 제정해버리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게는 이제 그 헌법 같은 게 있는데요. 중국의 주권 영역, 외교, 국방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이 홍콩의 헌법을 부칙으로 넣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즉 홍콩의 법을 중국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국가보안법이 제정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국가 전복 또는 반란, 이렇게 즉 시위를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시위하면 니들 다 잡아갈 거야, 다 없애버릴 거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뭐 송환법, 그 송환법이 지금 인권과 관련된 가장 문제였잖아요. 이런 대규모 시위는 사실상 뭐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또 그 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선거권 이런 것들도 다 박탈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완전 없애버리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자칭 민주주의의 수호 히어로라고 불리는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홍콩의 보안법 제정을 강행할 경우에 홍콩에 대한 관세 혜택이라든지 특별 지위를 박탈하겠다. 사실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요즘에는 총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관세라든지 세금 막 돈 가지고 막 이렇게 쥐어짜죠. 지금 홍콩은 말씀드렸듯이 자유민주주의, 자유경제체제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은 그냥 중국에 속해 있는 나라이지만 그냥 자유민주주의와의 어떤 그 거래처럼 이렇게 세금의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혜택, 특혜를 받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홍콩의 국가보안법을 만약에 너희들이 지정하면 더 이상 홍콩은 민주주의의 어떤 국가가 아니다. 자유주의 경제체제가 아니다. 그래서 그냥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국의 본토와 마찬가지로 관세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홍콩으로부터 얻어들이는 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대하거든요. 홍콩이 지금은 아시아 중심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어떤 부분을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혜택을 받는 게 많이 있는데 이게 다 막혀버린다. 그러면 지금 돈줄이 끊길 수도 있다는 얘기가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홍콩이라는 그 중요한 키워드를 중국이 계속 놔두고 고심하는 이유도 그랬었던 부분이었는데 이거를 아주 그냥 아프게 딱 꼬집고 넘어가니까 중국 정부가 또 열을 받은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너희들 왜 내정에 간섭하느냐. 뭐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중국은 좀 이렇게 보면 되게 얄미운 국가죠. 이게 뭐 자기네들 마음대로 홍콩을 주물러야 되겠다. 인권이고 뭐고 필요 없고 공산주의 체제로 힘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사실 이것도 다 시진핑의 그런 어떤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나온 얘기가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뭐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또 대신에 대접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그런 대접을 다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얘네들이 얄미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미국이 이런 것들을 자꾸 파고들어서 시진핑 체제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모습. 미국도 어떻게 보면 얄미운 것이긴 합니다만은 미국 입장이나 또 다른 쪽 입장에서는 이게 미국의 이야기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맞거든요. 야 이거 봐라 너희들 지금 공산주의잖아. 그럼 우리가 너희들한테 줬던 혜택 없앨 거야. 중국은 야 왜 내정에 간섭이야. 사실 중국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그렇게 해라든지 뭐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상황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중국에게는 이런 좀 심한 말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어떤 또라이 또는 얼간이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중국의 이런 무능한 부분이다. 이거는 지금 그 전염병과 관련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거 지금 홍콩 국가보안법과는 조금 별도의 관계로 미국 기업의 미증권 거래소 상장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에서 통과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면은 또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압박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홍콩 보안법에다가 이런 중국 기업의 미국 증권거래 상장 금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 나오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또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내용이 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악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뭐 얘기만 들으면 굉장히 큰 악재고 해결 방안이 없는 악재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다 쥐고 있잖아요. 야, 너희들 돈줄 다 막아버릴 거야라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하는 중국의 입장은 우리가 생각이 될 수가 있겠죠. 뭐 중국 입장도 이해가 될 수 있다. 왜 자기네 거 뺏기기 싫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미국이 이것을 잡고서 모가지 잡고 힘드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 때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방향으로의 해소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이거 극단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경기가 굉장히 나빠진 상태에서 이 부분이 극단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 다 같이 죽자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악재라는 부분들은 지금 딱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민감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해소가 돼야 되는, 즉 미중 무역 분쟁과 같은 그런 평행선적인 어떤 악재일 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악재에 대한 것들은 뭐 일단 중국을 겁주기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올 연말 때까지 계속해서 좀 압박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테고요. 이 대선 이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든 아니면 떨어지든 그 부분을 가지고서 또 다른 대응이 나타나지 않겠나. 어쨌든 트럼프가 재선을 성공시킨다라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되겠습니다. 얘기 굉장히 길어졌는데요. 홍콩 보안법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조금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백신과 관련된 이야기 해드려야 되겠죠. 호재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에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가 있는데요. 여기 소장이 파우치입니다. 파우치. 이 파우치라는 사람은요, 조금은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경제 봉쇄를 풀게 되면 큰일 난다, 하지 마라, 이렇게 계속 해왔었던 사람인데, 지금은 경제 재가동을 진지하게 검토해도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반대하던 사람, 보수적인 사람이 그래 괜찮을 것 같아, 찬성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해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모더나와 관련된 이야기 굉장히 많았잖아요. 뭐 임상 1상에서 성공을 해가지고 뭐 어쨌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정확한 데이터가 없고 뭐 발표된 내용이 없다 해서 의구심이 들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파우치 소장이 직접적으로 이제 거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신 후보 물질과 관련해가지고 직접 데이터를 내가 살펴봤는데 정말로 꽤 희망적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소장이 바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괜찮겠죠. 그래서 1차 시험 결과 실험 참가자 45명에게 항체가 생성됐고, 특히 8명에게는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중화 항체도 확인됐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었는데 이것을 지금 이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직접적으로 공증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괜찮네, 네, 생각보다 좋아 라고 얘기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 그러면 이제 모더나가 지금 FDA로부터 2상 임상까지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3차 임상시험이 7월쯤에 대규모로 이루어질 것이다. 3차까지 끝나고 나면 상품화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 나오게 되면서 이제 현재의 이 상황이 종식이 되는 그런 부분을 가겠죠. 그래서 아무리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올해 안에 다 끝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백신의 대중화는 1월이면 끝날 것이다. 자, 이렇게 되면 경제의 어떤 활동, 경제 기대감 이런 것들은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대감은 그대로 주가에 반영이 될 겁니다. 경제가 좋아지기 전에 좋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주가에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악재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당장은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해소될 수 있다. 약간 물렁한 상황인 것 같고요. 호재에 대한 부분들은 더 강력하게 좀 보완을 시킨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시장 자체에 있는 그런 투자자들의 심리는 뭐야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미국 증시에 대한 호재와 악재 조금 긴 시간 동안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네, 시간이 후딱 가셨기를 바랍니다. 네, 벌써 이만큼 시간 지나갔어요.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바로 가도록 합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요? 증권가에서. 증권가들이 이제 이런 걸 전망하고 예측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이제 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이제 돼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계속적으로 금리는 인하되고 있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효과로 금리 인하를 꼽고 있죠. 왜? 시중에 돈이 풀리는 효과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게 왜 또 뉴스거리가 되냐? 왜 문제인데? 뭐가 문제인데? 이 부분이 지금 채권과 관련된 내용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권 머리 아파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갈 거예요. 지금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의 국고채 매입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내비쳐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는 이제 재정정책의 효과, 이게 뭐냐면 돈을 막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금리를 계속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내리고 있잖아요. 금리를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데 미국은 지금 제로금리까지 떨어졌고 우리나라는 0.75%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더 인하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과정인데, 기준금리가 계속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내려간다. 그러면 네, 채권금리도 같이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금리잖아요. 금리. 그러면 채권금리 같이 내려가는데, 채권은 이 금리와 수익률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즉 채권의 금리가 낮다라는 것은 수익률이 낮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수익률이 낮다는 것은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금리가 낮다, 채권의 가격이 높아졌다, 수요가 많아졌다는 이야기죠. 채권의 수요가. 네, 이런 식으로 됩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사실은 경기가 안 좋다라고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왜 낮추는 거야? 경기 부양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안전자산으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채권 쪽으로 이동하는 자금들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3년물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 채권의 금리 인하폭은 상대적으로 적대요. 그러니까, 이 장기적인 10년물, 이렇게 좀 길게 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긴 장기 채권의 금리는 상대적으로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채권 수요는 아직까지 괜찮다. 이렇게 봐야 되려나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다라는 것은 일단 수익률이 높다는 부분이고, 또 장기 채권을 이제 사려는 사람이, 네, 없다는 이야기는 마찬가지예요. 가격대가 어떻게 돼요? 가격이 떨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가격이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채권은 항상 이렇게 좀 가격과 수익률을 반대로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채권에 대한 수요가, 이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은 채권의 수요가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장기 채권의 수요가 감소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채권보다는 뭐라고 그럴까요? 시장의 어떤 상승, 이런 쪽으로 많이 기대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채권에 대한 수요가 계속 줄어들게 됐을 경우에는요, 장기 채권에 대한 중심으로 인해서 물량이 또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담감들이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들은요, 채권과 그 다음에 금리,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연결해서 보는 거지만, 이 채권의 상황을 경기 부양으로 연결시켰을 때, 이 부분이 조금은 애매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물량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네, 이 부분만 좀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건, 이번에 금리 인하를 통해서, 한국은행이 보다 적극적인 그런 국고채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수급에 대한 부담이 나올 수 있다. 이 정도가 이제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이 물량으로 나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건데, 받아줘야 되겠죠. 이렇게 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금리는 지금 가격이 올라갔다는 것은 수요가 많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장기 채권 같은 경우는 가격이 지금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요가 적다는 얘기가 되니까 거기서 나오는 물량들을 누가 받아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일단 장기적 관점에서의 어떤 경기 회복 기대감 이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는데, 아무튼 시장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필수적인 조건인데, 여기에서 채권의 어떤 가격적인 변화가 단기적인 것은 따라오지만 장기적인 것은 따라오지 않고 있어서 물량 부담이 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도 같이 해줘야 되고 채권도 같이 매집을 해줘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바라는 게 조금 많아지긴 했는데, 한국은행이 어느 정도까지 해줄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만약에 둘 다 한다 그러면 또 확실한 경기 부양 효과로 작용은 될 것이다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000 부근에서, 네, 주식형 펀드에서 무려 3조 원이나 이탈했다. 자, 이 이야기는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증시가 많이 올라옴에 따른 그런 약간의 차익 실현 관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기도 하죠. 그래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채권형 펀드 쪽으로는 또 자금이 유입되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기적, 그런 채권 쪽에도 그런 수요가 많이 몰리고 있다는 얘기 좀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증시가 어느 정도 올라옴에 따라서 많이 올라왔네, 좀 쉬어야 되겠네, 이 생각을 지금 좀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자금의 이탈이 벌어졌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내용만 우리가 판단해 보신다라면 이거 좀, 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 주식형 펀드에서 자금이 이탈한 부분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1일 기준, 그러니까 어제 금요일 기준, 목요일이네요. 목요일 기준으로 했을 때, 국내 주식형 펀드 958개가 있답니다. 여기 설정액이 51조 원인데, 최근 1개월간 무려 3조 원이 이탈을 했다. 그러니까 주식 안 할래. 네, 주식형 펀드 안 할래, 다른 펀드로 갈래,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이것은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에서도 설정액이 다 낮아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지금 국내 증시가 반등을 하게 되면서
차익 실현을 했던 것 뿐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어떤 불안감이 조금 지속됨에 따라서 채권을 이용한 그런 뭐 안전자산이라 볼 수 있겠죠. 이런 쪽으로 많이 흐르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사실 이제 자금이 어디론가 멀리 가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네, 뭐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이런 거 다 괜찮은데 주식형 펀드 쪽에서 자금이 빠져나왔다. 이건 누구 자금입니까? 이건 뭐 개인들 자금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개인들 입장에서는 뭐 채권형으로 가는 부분도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채권형 펀드가 설정액이 좀 늘어나긴 했어요. 근데 1개월간 그 채권의 어떤 펀드 금액이 늘어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그 주식형 펀드에서 이탈한 이 3조 원대를 그 메꾸기는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자금이 사실 주식형 펀드에서 나가서 채권형 펀드로 들어갔다는 것은 일부 자금들일 뿐이고요. 실제적인 자금들은 전부 다 직접 투자 쪽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뭔가 다른 쪽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모양새. 즉 차익 실현 이후에 다시 증시 대기 자금을 들어갔다가 조정이 나올 때 다시 사겠다라는 그런 포인트가 됐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식으로 펀드들을 좀 이용하기도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네, 그렇게 자금이 좀 이동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개인들의 움직임들이 약간의 이제 이런 단기적 차익 실현, 그 다음에 단기 조정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구나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조금 길게 그리고 조금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얘기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네, 조금 죄송합니다. 자, 정리 좀 해드릴게요. 세 가지 이야기는요. 오늘 그 미국 증시가 혼조 양상을 보였는데 홍콩 보안법과 백신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서로 충돌을 했다. 그런데 여전히 이제 악재보다는 호재성 기조가 훨씬 더 강하게 만들어져서 그 투자자들에게 마음을 조금 더 어루만져주는 내용이 되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은 악재보다는 기대감이 조금 더 커졌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한국은행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인가 여기에 베팅을 많이 됐다고 합니다. 기준금리 인하할 것인데 기준금리를 인하할 때 하더라도 채권도 같이 사줘야 한다. 국고채 매입을 같이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와 국고채 매입을 같이 해주게 된다면 강력한 경기부양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예상이 될 수 있겠죠. 네. 자, 주식형 펀드에서 최근에 3조 원이 이탈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이탈한 자금들을 살펴보니까 뭐 채권형 펀드로 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일부분 단기적인 그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차익 실현한 자금 어디로 갔느냐? 자, 증시 대기 자금 또는 직접 투자 쪽으로 들어갔을 것이다라고 구분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좋으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더 투자를 활발하게 하려는 모양새라고 보실 수도 있겠고요. 길게 그냥 쭉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약간의 메뚜기형 투자를 조금 하고 있는 것도 조금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 일단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책을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값이 비싸지만 그 가치를 생각하면 비싼 것도 아니면서 성장 속도가 빠른 주식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다. 왜냐하면 그런 주식이 시장이 좋아지면 가장 먼저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그런 주식들 사갖고 가지고 계시나요? 네. 그런 종목들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또 가장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자, 오늘 조금 길었는데요.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장 편안하게 주말장이 아니죠.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라고요. 네, 시장 걱정은 언제요? 일요일날 저녁에 그때부터 하시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